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름교재 19페이지를 보세요. 19페이지 보시면 9번 챕터 토지의 분류다 소개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분류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다른데 대표되는 견해가 토지의 분류 방법과 건물의 분류 방법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대표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주된 건 토지의 분류 방법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토지의 분류 방법 중심으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를 분류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먼저 지목에 의해서 토지를 분류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전국인 토지를 분류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할 수가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지목엔 토지 분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지적법이다 이런 법률 명칭 들어보셨죠? 지적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지적법 이 자체가 법률 명칭이 바뀌어서 현재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처럼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 이걸 약칭으로 우리가 공간정보법이다. 더 줄여서 공간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같은 이제 공간법 여기 온다면 이 지목을 2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분류하기 따라서 28개 지목을 우리 흔히 법정 지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쉽게 이런 자료 해봅시다. 우리 사람에게도 이름 뜻이 토지도요. 필지마다 용도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겠다. 이때 용도에 맞는 이름 뭡니까? 지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 답, 과수원 이런 명칭을 들어보셨죠? 이들이 전부 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행 법에서는 모두 몇 개입니까? 28개의 지목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28개의 지목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국의 땅을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목에 의한 토지의 분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는 관련된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유는 법률입니다. 약칭으로 우리가 국계법 이렇게 표현하죠. 또 뭐 국토계획법이다 표현하게 되는데 뭐 더 줄여서 국계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국토의 계획 및 이유는 법률 여기에 한다면 이 용도지역 크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용도지역으로 전국의 땅을 나눠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토지를 분류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목에 따른 분류의 방법, 용도 지역상 분류 방법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 여기서는 좀 더 많은 용어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19페이지 편과로 1번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다 나와 있죠. 그래서 지적법 소개서인데 현행 법률 명칭은 뭐라 그랬습니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는 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이 같은 법률에서는 토지를 필지 용도에 따라 이름을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토지에 붙여진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지목 이렇게 표현했지요. 지목이라서 현행 법률이라면 몇 개의 지목입니까? 28개의 지목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박스에 28개의 지목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 답, 과수원 이들이 모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목이다. 이런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동그라미 8번 한번 봐보세요. 8번 보시면 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대라는 지목이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대지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 대지는 우리끼리 하는 용어고 법에서는 뭡니까? 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는 한문으로 써보면 이처럼 아래 흑토자가 들어갑니다. 이걸 훈음을 달아보면 터전할 때 터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대자를 써서 법정 지목은 딱 한 글자예요. 대 한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대지는 법정 지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대지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고 법정 지목은 대 한 글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처음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는 주로 어떤데 주거용과
주거용과 상업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 상업 용도로 활용 토지의 법정 지목은 뭡니까? 대. 이렇게 해서 하나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을 내려서 편괄호 2번 봅시다. 편괄호 2번 보시면 자, 국토의 경영 및 이거는 법률상의 분류다. 자, 이 법률 명칭을 우리 약칭으로 국계법 이렇게 표현해 드렸죠. 물론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더 줄여서 우리는 국계법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자, 예, 동그라미 예, 그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도시지역, 동그라미 2번 관리지역, 동그라미 3번 농림지역, 동그라미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이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 국계법 여기에 나면 자, 용도 지역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이게 뭐였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래서 이분도 첫 글자 따가지고 우리가 도, 예, 관, 농,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도관, 농자 이처럼 예, 크게 네 개의 용도지역으로 전국의 땅을 나눠볼 수가 있다. 이게 국토의 및 이유는 법률상 분류 방법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괄호 1번 지목에 따른 분류라든지 편괄호 2번 용도 지역에 따른 분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편괄호 3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이다. 소개했죠? 여기서는 많은 용어가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2번에 건부지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공지 나와 있죠.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이제 건폐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건폐율이다 이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폐자가 덮일 배자예요. 덮일 배자다. 그래서 건물로 얼마큼 덮여 있느냐 이 비율을 우리가 건폐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폐율이다. 그럼 건폐율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폐율 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생하세요.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건. 이 글자 들어있죠? 건. 따라서 어때? 건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바로 건대다 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처음으로 부동산과를 도입한 게 건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폐율 나오면 아 건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사례 해봅시다. 자,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자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인데 건축 면적이 자 600제곱미터다라는 이야기. 그럼 이때 건폐율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60%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때 건폐율은 60%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우리가 이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이 토지는 건폐율 60%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건축 면적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600제곱미터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사실 1000분의 600이니까 어때? 예, 0.6이 되겠죠? 곱하기 100 하니까 어때? 6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이 같은 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지인데 이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인데 이 토지의 건폐율이 60%가 적용이 된다면 결국 건축 면적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600제곱미터다라는 거죠. 결국 600제곱미터 이 부분만큼은 건물이 들어서 있다. 알 수 있겠죠?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요. 참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어 있다 해서 이 토지를 그래서 우리가 건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어 있다. 이 토지를 건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이 토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 토지는 자, 건폐율의 적용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건폐율의 적용으로 해서 건물이 들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이 들어설 없이 비워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을 가리켜서 필 공자 써서 공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지. 따라서 이 공지라는 것은 참 하나의 필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필지 내에서 건폐율 등의 적용으로 인해서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고 비워져 있는 이 땅을 뭘 한다? 공지라 한다.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2번 건부지입니다. 건부지는
건물 등이 서 있는 부지를 말한다.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3번 공지입니다. 한 필지 안에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비워둔 토지를 말한다. 이처럼 한 필지 내에서 건폐율 등이 정해서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고 비어있는 토지를 뭐라 합니까? 공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용어 정리해 주시고 다음은 동그라미 7번 한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7번 보시면 대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대지. 자, 이분은 우리가 이런 자리 해봅시다. 자,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있어요. 그럼 건축이 가능한 토지도 여러 용도로 활용이 되겠죠. 대표로 우리가 이제 주거용, 다음은 상업용, 공업용 들어볼 수 있겠죠.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용도 있겠죠. 그러나 대표로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도를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주거용, 상업용 쓰인 토지의 법정 지목은 뭐가 될 것인가? 우리 조금 전에 간략 살펴봤죠. 주거용, 상업 용도를 쓰인 이 토지의 법정 지목은 뭐가 됩니까? 대가 되겠지요. 대다라서 이들은 법정 지목이 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도는 터 대자 쓴다 그랬지요. 터 대자 쓰고 있다. 자, 다음은 공업 용도입니다. 공업 용도 쓴 토지의 법정 지목은 공장 용지예요. 공장 용지. 그럼 지금 건축이 가능한 토지지만 법정 지목이 대인 이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정 지목이 대인 이 토지가 있다. 자, 이걸 모아가지고 부동산 학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대지. 한문으로 써보면 역시 터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터 대자 쓰는 대지는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지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장 용지는 공업 용도 쓰인 토지죠. 법정 지목이 뭡니까? 공장 용지이기 때문에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인 대지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뭘 한다 그랬습니까?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인 대지 여기는 공업 용도 쓰인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왜? 공업 용도 쓰인 이 토지의 법정 지목은 뭐가 됩니까? 공장 용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목 관계없이 이처럼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현재 이용 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 목적으로 조성이 된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바로 감정표상 용어로서 택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택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지란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감정표상 용어로서 택지 이렇게 표현한다. 택지의 주된 용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천 부지라든지 철도 부지다 또는 수도 부지다 등등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더라. 이때 건축 가능한 토지와 건축 불가능한 토지 모두를 모아버렸습니다. 모두를 모아서 아주 포괄적 용어로서 우리가 부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죠? 부지는 뭡니까? 건축 가능한 토지, 건축 불가능한 토지 모두를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 바로 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터 대자 쓰는 대지. 자, 이는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그랬죠?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그리고 택지, 부지 세 가지 용어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7번 한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7번 보시면 터 대자 쏘인 대지가 되겠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상태의 택지를 말한다. 소개됐죠? 참고하시고 여튼 우리가 터 대자 쓴 대지는 뭐라 표현했습니까?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주로 주거용 상업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괄호 한번 보세요. 다만 공장 용지는 제외한다. 이 노래죠? 공장 용지는 제외한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지요. 자, 보세요. 공장 용지는
예, 자, 공업 용도로 쓰인 토지죠. 자, 이 토지의 법정 지목이 바로 공장 용지가 되기 때문에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인 대지 여기는 공업 용도로 쓰인 이 토지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되죠.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공장 용지는 제외한다 이런 표현을 넣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잘 구분하세요. 자,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터 대자 쓰는 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때 대지는 뭐로 변다를 써요? 지목이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서 공업 용도 쓰이는 이 토지는 법정 지목이 공장 용지이기 때문에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인 대지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동그라미 8번 내용입니다. 8번은 맹지다 소개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땅을 보셨을 거예요. 자, 예,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자, 이와 같은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있는데 내 땅은 자,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있다. 그럼 이때 내 땅 2분 한번 봅시다. 예, 이 내 땅은 어때? 남의 땅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남의 땅에 둘러싸여 있어 도로와 접수된 어떤 면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자, 이 토지를 가르쳐서 눈멀었다 해서 우리가 맹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맹지. 그래서 맹지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갖지 못한 토지를 뭡니까? 맹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8번 설명드렸네요. 자,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못한 토지다.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갖지 못한 토지를 뭐라 합니까? 맹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0번 봅시다. 10번 자, 설명드린 내용이지요. 부지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부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 건축 불가한 토지를 모두 포함해서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건축물이나 도로, 하천, 철도수 등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어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우리 교재는 소개하고 있지만 쉽게 건축 가능한 토지, 건축 불가능한 토지 이 모두를 모아서 뭐라 합니까? 부지, 아주 포괄적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이에요. 12번은 선화지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보세요. 선화지는 자, 선 아래에 있는 땅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선은 뭐냐? 고압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압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어때? 이런 토지 보셨죠? 이처럼 고압선이 쭉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고압선이 쭉 지나고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자, 고압선 이 아래에 있는 이 땅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 아래에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뭐라고 하신가? 선하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 아래에 있는 땅이다. 어떤 선?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후보지, 15번 이행지.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들도 감정평가상 용어예요. 감정평가에서는 큰 용도적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택지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택지 지역. 다음은 농지 지역. 그리고 임지 지역. 이처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택지역은 다시 또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감정평가상 용어로서 택지에서 설명을 드렸죠. 택지의 주된 용도가 뭡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택지역도 주거지역 또는 주택지역 좋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농지지역입니다. 농지역도 다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답, 과수원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은 쉽게 표현하면 밭이 되겠죠. 답은 뭡니까? 논이에요. 과수원이다. 다음 임지역도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탄림, 그리고 용제림이다 보시면 되겠죠. 이때 신탄림은 탄자가 어때? 뗄 탄자예요. 여러분이 석탄, 연탄 할 때 탄자 들어보셨죠? 뗄 탄자라서 신탄림은 뗄감용 나무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용제림은 가구용 나무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감정평가에서는 큰 용도적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뭐가 있습니까? 택지 지역이 있지요. 택지 지역. 다음은 농지 지역, 임지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참 큰 용도적 세 가지가 있죠.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큰 용도적 세 가지 상호 간에
상호간에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바로 후보지 또는 어때? 예정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후보지 또는 예정지다. 그럼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뀌고 있다. 그럼 자, 보세요. 농지 지역이 택지로 바뀌고 있으니까 앞으로 때 택지가 될 후보다. 또는 택지가 될 예정이다. 표현을 쓰겠죠? 이관 토지를 우리가 후보지 또는 예정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도 사실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보셨는데 느끼지를 못했다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속도나 국도 쭉 타고 다니다 보면 큰 편말처럼 5개가 붙어 있어요. 5개 붙어 있는데 딱 한 글자씩 이렇게 적어져 있을 겁니다. 한 글자씩 택, 지, 예, 정, 지. 자, 이 같은 편말 보셨죠? 이게 바로 뭡니까? 후보지, 예정지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농지적이 택지지역으로 바뀌어오고 있어요. 이때는 어때? 택지가 될 후보다. 택지가 될 예정에서 정확히 표현하면 택지 후보지, 택지 예정지다 표현을 쓰겠죠? 그렇지만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어 버렸으면 이제 택지가 돼버렸죠? 이때는 후보지 예정지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택지역 내에서입니다. 택지역 내에서 또는 농지역 내에서예요. 또는 임지역 내에서다. 이처럼 용도적 내에서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를 가려서 우리가 이행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행지.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는 공업지가 이 주거지로 또는 주택지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변해가고 있다. 그럼 이때는 어때? 택지역 내에서가 되겠죠? 택지역 내에서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이행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업지가 주거지 또는 주택지로 이행이 완료돼 버렸어요. 그럼 이때는 어때? 주거지역 또는 주택지역이 돼버렸죠? 따라서 이행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전환 또는 어때?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참 전환이나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하고요. 전환, 이행이 완료돼 버리면 더 이상 후보지다, 이행지다 할 수가 없겠네요.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큰 용도적 상호간이면 뭐가 됩니까? 후보지. 자, 용도적 내에서면 뭡니까? 이행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몇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이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임지역이 농지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큰 용도적 상호간에 전환이 진행될 수겠죠? 이 토지는 뭐가 됩니까? 후보지 또는 예정지다. 정확히 표현 농지 후보지다 표현을 쓰겠죠? 또 이 임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뭐가 되겠습니까? 큰 용도적 상호간이니까 후보지다 할 수 있겠죠? 정확히 표현하면 택지 후보지다 할 수 있겠네요. 반면 여기는 과수원이 전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이는 농지역 내에서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이행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용재님이 신탄님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도 임지역 내에서가 되니까 내에서니까 뭡니까? 이행지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큰 용도적 상호간에 전환이 진행 중이면 후보지. 다음 용도적 내에서 이행이 진행 중이면 이행지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후보지, 이행지는 용어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한번 봅시다. 14번 후보지다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택지적, 농지적, 임지적 상호간에 전환된 토지를 말한다라는 거죠. 15번 이행지입니다. 용도적 안에서 이행된 토지를 말한다. 그리고 큰 용도적 상호간이면 뭡니까? 후보지. 용도적 내에서면 뭡니까? 이행지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는 동그라미 17번
택지다 속였는데 이미 우리 택지에서 살펴드렸죠. 예, 택지는 자 감접해서 용어라 그랬죠. 주된 용도가 뭡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다. 그래서 현재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리가 택지 이렇게 표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니까 주택, 공장, 점포 나와 있죠. 예, 자 주택 주거용이네요. 공장 공업용이네요. 점포 상업용이죠. 예, 이처럼 주거용, 예, 공업용, 상업 용도 등의 부지로 이용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보시면 포락지라는 게 있어요. 포락지는 낙자가 떨어질 낙자예요. 떨어진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초에는 개인의 사유인 전이나 답이었어요. 그렇지만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천으로 변해버린 토지를 우리가 포락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자 무너져 내린다. 그럼 떨어질 락 생각해서 포락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인의 사유지인 전, 답 등이 하천으로 변해서 예, 물이 흐르게 된 토지를 말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포락지다라는 겁니다. 다음 19번 필지, 20번 획지 나와 있죠. 이도 구분이 잘 되셔야 될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먼저 필지입니다. 자, 필지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합시다. 자 여기에 예, 24번지 이렇게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부여된 지번대로 어때? 지번대로 자 공간법상 부여된 지번대로 공간법상 등록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 이처럼 등록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필지가 되겠다. 그래서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로서 등록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니까 여기도 이제 25번지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도 하나의 지번이 부여됐으니까 공간법상 부여된 지번대로 등록할 수 있겠죠? 그럼 이도 하나의 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를 본다면 여기도 하나의 필지가 되겠고 또 어때? 여기도 하나의 필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로서 등록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여기 보세요. 네, 이 사례 보니까 어때? 이도 하나의 필지고 이도 하나의 필지죠. 두 개의 필지예요. 그럼 두 개의 필지만 대체 어때? 가격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비슷하다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이렇게 묶어놓고 자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뭐랄까요? 획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획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획지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또 이런 생각 해봅시다.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그럼 도로를 따라서 가격 순위 유사한 땅끼리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 땅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랍니까? 획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로서 등록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고 획지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잘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19번 교재 봅시다. 19번 시간 두 번째 중간쯤 보세요.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필지가 되겠지요. 다음 20번 두 번째 중간쯤 보세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뭐가 된 겁니까? 획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한 용어 아주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건부지, 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요. 다음은 대지와 터 대자 쓰는 대지였어요. 대지와 택지,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맹지에서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선화지, 다음 후보지와 이행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포락지에서 다음 필지와 획지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단 이런 용도 기초적으로 용어 정리가 좀 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토지를 분류한 것도 다양하지만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다 이 내용이었어요. 다음은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은 여름 교재 24페이지예요. 24페이지는 부동산의
특성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먼저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의 특성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이때 특성은 특별한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란 재화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 바로 부동산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부동산 특성을 설명하는 게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게 역시 토지의 특성, 그리고 건물의 특성이다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는 견해가 대표되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때 토지는 자 인간의 창조물일까요? 자연물일까요? 자연물이겠죠? 자연물이다. 그럼 자연물인 이 토지가 자 자연물인 이 토지가 일반 재화와 달리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 바로 토지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 재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반 재화다. 뭐 대표로 사과라든지 볼펜 이와 같은 거 들어볼 수 있겠죠? 지금 일반적으로 달리 토지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우리가 토지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왜?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성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건물의 특성입니다. 건물은 인간의 어떤 창조물이지요. 지금 인간의 창조물인 건물은 자연물인 토지와 또 다른 특별한 성질을 지닌다. 이게 건물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의 특성을 우리가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을 나눠서 살펴드렸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토지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토지 특성도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다라는 게 있고, 다음은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다. 이래서 토지성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은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개입되기 전이에요.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 자연적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은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지는 후천적인 특성을 우리가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 힘이 개입되기 전에는 뭡니까? 자연적 특성이 됐고, 우리 사람들의 힘이 개입이 되었어요. 이건 뭡니까?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자연성, 인문성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 몇 가지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자연성입니다. 이때 자연적성은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라 했죠? 토지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자 여기엔 땅을 떼어내다가 이쪽으로 이동시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서 토지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부동성.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동성. 자, 보세요. 안입을 움직일 동.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별한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별한 성질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은 토지는 자연물이라고 했어요. 지금 자연물인 토지의 절대량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늘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래서 이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가 없다. 증가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야. 이와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때 부증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입을 증가할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별한 성질이다. 이걸 부증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토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의 소모나 마음의 렵들어서 영구히 쓸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우리가 영속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속성. 다음 토지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야. 있는 그대로 보면 지형, 질, 지세 이와 같은 거 보실 때 똑같은 땅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복수의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가 없다.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개별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토지는 있는 그대로 보면 또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 인접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인접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접성. 자, 이처럼 우리가 토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봤어요. 있는 그대로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다. 대표로 다섯 가지 이야기 드렸네요. 뭐가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 물리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부증성.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의 소모나 마음의 일이 없다. 영속성.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
인접돼 있다. 인접성. 이들이 바로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대표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이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이 5가지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이 인문성은 토지와 인간과 관계에서 비롯된 특성이라 그랬죠. 먼저 이 토지는 우리 인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1차 산업용지, 때에 따라서는 2차 산업용지, 때에 따라서는 3차 산업용지, 때에 따라서는 뭐 주거용지, 공공용지처럼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우리 인간에 의해서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이게 용도의 다양성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토지는요. 자, 우리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자, 한 필지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될 수도 있고 2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해질 수도 있다라는 게 물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되겠지요. 참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 합병이 가능하다. 이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분할 합병의 가능성이다. 줄여서 우리가 이제 분합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분할 합병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다음 세 번째 토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우리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결국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자, 이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쉽게 우리가 이제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이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 이 토지 근처에 대규모의 화학 공장이 있었어요. 화학 공장이 있었는데 이 화학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갑니다. 이래서 주거용으로 쓰이는 이 토지의 위치, 위상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화학 공장이 이제 가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토지의 위치, 위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다. 이거 그러는 게 바로 사회적 위치가 변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화학 공장이 지나고 여기에 도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참 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또 어떤지 죽을 수 있는 이 토지의 위치, 위상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분들이 경제적 위치가 변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죽을 수 있는 이 토지 근처에 화학 공장이 이전해가고 이 지역을 개발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그렇지만 투기가 우려된다 해서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러면서 이 토지의 위치, 위상은 달라질 수 있겠죠. 바로 이게 행정적 위치가 변하는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외에도 여러 특성이 있지만 대표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자, 토지의 특성이다. 이도 크게 우리 2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 또 하나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다. 이때 자연성 대표로 뭐가 있습니까?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등이 있다. 다음 인문적 특성이에요. 용도의 다양성, 분합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주체의 가변성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특성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 내용들이 여름교재 2장의 주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 보시면 1번 챕터 부동산의 속성이 소개인데 자, 이 부분은 뭐 추후에 이해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28페이지를 보세요. 자, 28페이지 보시면 2번 챕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자연적 특성이다. 이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토지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특성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5가지 설명을 드렸죠. 우리 교재 편과 1번. 자, 부증성 먼저 나와 있네요. 부증성이다. 는 겁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토지는 생산비나 노동력을 투입하여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한다라는 거죠. 왜?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
토지의 절대적인 절대적인 양을 어때 늘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특성을 우리가 뭐랍니까? 부증성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월에서는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흔히 우리가 이제 토지의 공급을 토지의 공급을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토지의 경제적 공급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경제 공급이라는 용도적 관점에서의 공급이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이때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은 토지의 절대량을 늘리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공급은 이용도를 토지 이용도를 향상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용의 전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토지는 자연물이라 그랬죠. 그럼 자연물인 이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없다.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 이와 같은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증성 이 특성에서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없다. 결국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야. 참 용도의 다양성이나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토지의 이용도는 어때? 향상시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용의 전환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 따라서는 전환도 가능하고 이행도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를 우리가 후보지,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를 이행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환, 이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그래서 토지의 이용도를 향상시키는 즉 이용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경제 공급은 어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 구별하세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이는 부증성이나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토지의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 이는 용도의 다양성, 이와 같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토지는 부증성이나 특성이기 때문에 물리로 절대를 늘리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 거고 용도의 다양성 특성을 해서 경제 공급, 즉 용도적 관점에서의 공급은 어때?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 이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공유수면을 매립합니다. 자, 공유수면이다. 쉽게 생각하면 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다를 매립해서 어때? 바다를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라는 겁니다. 처럼 바다를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나는 것이 그냥 아닙니다. 사실은 학문적으로 보면 바다도 토지예요. 지구덩어리 자체가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공유수를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토지의 절대량 늘어났다 할 수는 없겠죠. 토지의 절대량은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이용의 전환은 어때? 이루어졌다. 이용도는 향상되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공유수를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 자, 이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되는 겁니까? 경제적 공급이 되는 겁니까? 바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다. 즉 용도적 관점에서의 공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수를 매립한다. 바다를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 할지라도 이는 토지 절대량이 늘어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용의 전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바다를 메워서 간척지를 만드는 것은 자, 우리 공유수는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을 늘린 것이 아니지요. 토지 자원의 용도 변경에 해당한다. 즉 물리적 절대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의 용도 변경 공급이 가능할 뿐이다. 결국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은 편괄호 2번 봅시다. 편괄호 2번은 개별성이다. 소개도인데 우리 설명 다 드렸죠?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중간쯤 보세요. 똑같은 토지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다르다. 이 특성을 뭡니까? 개별성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편괄호 3번입니다.
3번,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토지성을 뭐라 합니까? 영속성 표현하겠지요. 평균 4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간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특성을 뭐라 했습니까? 부동성 이렇게 표현했지요. 이 같은 부동성 이론에서도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파생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A 지역이 있습니다. A 지역이 있고 여기에 B 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A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과 먼저 봅시다. 사과를 사고전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처음 사고전 사람이 더 많다. 그럼 사고장은 수요가 되겠지요. 수요가 넘쳐난다. 그럼 이때 A 지역에서는 초과 수요다 알 수 있겠지요. 예, 이처럼 초과 수요다. 다음 B 지역에서는 사과에 대해서 팔로삼이 더 많다는 이야기. 팔로삼은 뭡니까? 공급이 되겠지요. 팔로삼이 더 많을수록 공급이 넘쳐난다. 그래서 뭡니까?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럼 잡으세요. 사과에 대해서 A 지역은 사고삼이 더 많고 B 지역은 팔로삼이 더 많다면 당연히 B 지역에서 남아둔 사과를 A 지역으로 어때? A 지역으로 이동시켰죠. 그래서 A 지역에 가져다 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토지를 한번 생각합시다. 토지는 자 A 지역에서는 사고삼이 더 많고 B 지역에서는 팔로삼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죠. 토지는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자, 이래서 이동이 되지 않는다.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A 지역에서는 당분간 어때? 상승하니까 당연히 토지의 가격은 어때? 상승하겠지요. 상승했죠. B 지역에서는 팔로삼이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은 어때? 하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부동산이 우리의 보여준 모습이네요. 초과 수요 가격 상승이다. B 지역은 초과 공급 가격 하락이다. 이처럼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여튼 부동산 현상이 어때? 지역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지역적인 이 표현을 우리 흔히 뭡니까? 국지적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국지적. 여러분들이 흔히 이런 표현 들어봤을 거예요. 국지성 호우다. 국지성 호우 이게 뭡니까? 그 지역만 비가 어때? 쏟아져 내린다 이야기죠. 그래서 국지적 이 표현하면 지역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벌써 이제 내가 A 지역에 내 집을 짓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A 지역에 내 집을 짓고 하는데 A 지역에 땅값이 비싸네요. 오히려 B 지역에 땅값이 어때? 싸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땅값 싼 B 지역에서 땅 사가지고 A 지역으로 가지고서 내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의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A 지역에서 내 집을 짓기 위해서는 결국 A 지역 내에서 내 땅을 사야 되겠죠? A 지역 내에서 땅 사러 돌아다닌다. 그럼 결국 땅 사러 돌아다닌다. 이게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 되겠지요. 활동 이 자체가 어때? 결국은 지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은 이처럼 지역적으로 즉 국지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으로 국지로 형성이 된 건 결국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란 이 특성을 해서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어때? 지역적으로 국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란 특성을 해서 어떻게 지역적으로 국지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 즉 지역화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 지역화되는 건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가로 5번 봅시다. 하나의 토지가 다른 토지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같은 특성을 우리가 인접성 또는 연결성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토지의 자연적성 대표로 5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교재 편가로 1번 부증성, 편가로 2번 개별성, 편가로 3번 영속성, 편가로 4번 부동성, 편가로 5번 인접성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0페이지예요. 30페이지는 세 번째부터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다. 소개인데 이는 어때요?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특성이다. 대표로 편가로 1번 용도의 다양성, 편가로 2번 분할 합병의 가능성,
줄여서 우리가 분합성 표현했지요. 그래서 한번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의 특성도 토지 특성 중심으로 해서 개념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서 2장 부동산 특성 이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1편 이제 총론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까지는 우리 교재 총론 관련해서 몇 가지 주요 용어 등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교재 2편입니다. 2편 강론이죠. 강론에 대해서 또 용어 중심으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